이것도 RM 이것도 샀어. 여기는 다 산 것 같아. 유명한 화가를 말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고흐, 샤갈, 뭐 르누아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 미술가들을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이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보통은 이제 검색하면 뭘로 많이 나오냐면은 43세 연하의 부인과 결혼한 그런 화제성 인물로 이제 많이들 기억을 하시는데 모른다는 게 정말 이상한 거야. 자, 오늘은 현대화랑에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작가들 김환기, 이중섭, 박수근, 천경자, 한국을 대표하는 거의 모든 근대미술가들이 어쩌면 이 현대화랑에서 전시하면서 검증받고 대중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라 할 수 있는데, 현대화랑이 올해 55주년을 맞았습니다. 야심차게 특별 전시를 마련하면서 무료 전시로 공개를 하고 현대화랑과 갤러리 현대까지 두 곳에서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전시는 미술을 알고 싶은 사람, 미술 좀 안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교과서 같은 한국 미술의 정석,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가서 봐야 됩니다. 가시죠. 55주년. 여기 보면은 가장 오래된 1세대 서양 화가로 도상봉부터 쭉 내려와서 황영성 작가까지가 이제 이 현대화랑에서 전시를 할 작가들이고, 이 작가들 격변의 근대기 한국 현대사를 다 관통한 분들이시라 이분들의 작품만 보면은 이걸로 이제 한국 근대미술사는 끝이지. 여기 이번에 55주년 기념 포스터 이중섭 작품이, 이중섭과 또 갤러리 현대는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1972년에 마흔의 요절한 이 작가를 우리가 다시금 재조명해보자 라는 취지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거를 다 모아서 전시를 했었어요. 그때 기준으로 100원의 입장료를 받았는데 관객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여기 줄을 뺑뺑이를 돌 정도로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전시는 대성공을 거뒀고, 우리가 잊을 뻔한 천재화가 이중섭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금 알게 됐고, 그리고 현대화랑에서는 티켓 판매 수입이 엄청났으니까 그래서 그때 모은 수익을 가지고 이중섭의 작품 한 점을 구입해서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을 하기도 했었던 그런 인연이 있는 작가 이중섭의 작품으로 55주년 기념 포스터를 만들었네. 우리가 이중섭을 잘 알지만 이중섭은 평양에서 태어나서 부잣집 막내 아들로 자유롭게 그림도 그리고 일본 유학을 가서 화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중섭의 그림을 보면 마치 피카소 같다고나 할까, 선이 아주 명료하면서도 드로잉 실력이 되게 좋았던 걸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런 사람들의 구성 같은 게 뭔가 아이들의 필치 같다고도 하지만 이게 사실은 학자들이 분석하기에는 이중섭이 한참 커가던 그 시기 평양에서 고구려 고분벽화가 한창 발굴돼서 공개된, 이중섭은 아마도 고구려 고분벽화나 우리 전통 유물들을 많이 보면서 그 속에서 한국적이면서도 독특한 미감을 형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자유롭게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사슴의 모습을 통해서 전쟁과 분단의 시기를 거치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꿈을 키우면서 살았던 천재화가 이중섭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 잡아서 한번 이중섭 특집을 할 때가 언젠가 오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중섭의 작품이라고 하면은 소 많이 떠올리고 아이들과 놀고 있는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떠올리는데, 이게 통영 앞바다, 통영에 머무르던 시기 이중섭의 작품. 제주에서 통영으로 왔었고, 통영에서 또 대구에서도 한동안 머무르고, 또 서울에 와서도 전시를 했었는데, 이중섭은 일본에서 유학하고 평온하게 살 줄 알았는데 해방이 되면서 정치적 분위기가 달라졌고 남북 전쟁이 터지면서 고향을 떠나게 됐던 그런 불운의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피난민들이 한 지역에만 너무 몰리면 안 되니까 피난민을 정부에서 임의로 다 이렇게 흩어지게 한 거라. 그래서 이중섭의 가족이 내렸던 곳은 제주도였던 거야. 1.5평 크기의 단칸방에서 부인과 아들들과 네 식구가 그렇게 살았었는데, 일본에 계시는 부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부인이 애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가. 그게 가족과는 마지막 작별이 됐던 거예요. 그래, 이중섭은 이제 전시를 해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작품을 팔면 돈을 벌어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시 작품 판매 수입 수금이 또 잘 안 되고 일종의 약간 사기 당하듯이 많이 힘든 시기였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였던 통영 시기. 이중섭이 즐겨 그렸던 소재 중에 하나가 소가 있고 닭이 있습니다. 여기 봐라, 여기 보면은 닭 잡는 남자, 이 얼굴이 이중섭이랑 똑같이 생겼어. 약간 얼굴이 좀 길게 생겼고, 여기에 이렇게 콧수염까지 나오면은 딱 이중섭.
그리고 구도는 항상 이렇게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이런 원형 구도가 이중섭의 특징인데, 그 이중섭이 자기 자신과 아이들과 같이 어우러진 모습을 그린 듯한, 그냥 보기에는 간략하게 그리니까 대충 그린 줄 알겠지만 닭의 모습을 아주 정교하게 관찰을 했기 때문에 관찰을 하기 위해서 닭을 키웠었대. 닭도 많이 키우고 소 너무 관찰 집중해서 하다가 소노둑으로 몰려갈 뻔도 했다는. 액자도 예스럽고 전시 보는 맛이 나지 않아. 자, 현대화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작가가 박수근입니다. 현대화랑의 창업주인, 1970년 4월 4일에 회장님, 저 조상인이에요. 안녕하셨어요? 저 요새는 신문 말고 유튜브도 촬영하거든요. 찍으러 왔어요. 나오는 거 싫으시죠? 부탁해요. 그러니까 창업주이신 박명정 회장이 1970년 4월 4일에 여기를 개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일했던 곳이 반도화랑이었고, 그 반도화랑에서 꽤나 인기 있었던 화가가 바로 박수근입니다. 박수근 가장 한국적인 미감을 표현한, 그래서 국민화가라고 불리는 작가인데, 한국적인 게 뭡니까? 한국적인 소재들, 여기 초가집도 등장하고, 근데 소재뿐만이 아니라 이 표면을 보면은 왜 화강암 같은 질감이라고 하는데, 작가님이 경주에 갔다가 마애불을 봤대. 큰 바위에 새겨서 그린 불상을 마애불이라고 하는데, 큰 돌에 그 새기는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그 질감으로 그림을 그려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연구를 한 거지. 그리고 박수근 화백이 화가가 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농사짓는 농민들의 삶을 그렸던 밀레 같은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 마음도 돌에 새기는 것 같은 이런 화가의 마음과 많이 닿아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작품. 그 다음에 이거 사실 이번 전시에서 참 눈여겨봐야 될 게 도상봉 작가인데, 요즘 백자 다랑아리 되게 비싸잖아. 일찍이 백자 다랑아리의 아름다움을 먼저 발견한 화가들이 있었어. 하나가 김환기보다 먼저 백자에 빠져든 화가가 바로 도상봉. 도상봉 선생님은 이게 딱 보면은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도 이 느낌, 30년, 40년이 지나도 이 느낌, 오래 묵은 듯한 느낌이 드는 그림이 도상봉 회화의 특징이기도 한데, 항상 이분은 아름다운 꽃을 그리더라도 백자에 담아서, 세잔 같은 느낌의 사과 정물화를 그리더라도 백자 옆에서, 이 정도로 백자를 많이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 도상봉 작품을, 귀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좀 좋은 점 같아요. 여기는 박보석 작가도 같은 동시대의 화가인데, 산을 이렇게 좋아하셔가지고 직접 산을 등산을 하면서 꼭 이렇게 산을 그렸다고 하는데, 산의 느낌이 이런 윤곽선이, 찌푸른 윤곽선 때문에 산이 되게 더 강인해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윤곽선을 살린 그림 중에 하나가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 범일동 풍경. 피난기 부산의 모습을 통해서 전쟁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을 표현한 작품인데, 검정선으로 테두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강인한 느낌을 주는, 멋있지 않아? 여기 안에 이거 막 루브르에 다빈치의 미인도가 있으면 한국에는 권오견의 소녀가 있어. 좀 예쁘지 않아? 근데 이게 사실 아주 미인형은 아니지. 근데도 매력 있는 그런 여성을 그린. 근데 회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진 되게 아련한 느낌이 들면서도 세련미가 넘치는. 근데 이 권오견 화백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색채 감각이 한국에 있는 여타의 다른 화가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감각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같은 권오견 작품인데, 아까 내가 말했듯이 청회색조, 우울하지 않은 회색? 회색조에 추상화를 이렇게 시도했었고, 그림 화풍은 약간 초현실적이고 사람의 몸의 일부인 듯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추상화. 이게 지금 교과서 같은 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작가는 이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김흥수 화백. 김흥수 화백도 보통은 이제 검색하면 뭘로 많이 나오냐면은 43세 연하의 부인과 결혼한 그런 화제성 인물로 이제 많이들 기억을 하시는데, 사실 김흥수 화백은 구상미술과 추상미술의 공존을 시도한
구상미술이라고 하면 형태가 있는 걸 구상미술이라고 하고 추상미술은 형태가 없이 점, 선, 면으로만 표현하는 건데 이 구상미술과 추상미술의 공존의 화면을 늘 생각하고 고민했던 거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사람의 형상이 있는데 이 사람의 형상을 이렇게 형태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이 전묘처럼 없애는 이런 붓질도 있으면서도 여기 이렇게 추상적 이런 선들 이런 선으로 구획을 해주면서 뭔가 이 상황을 떼서 다시 보게 만드는 김웅수 화백의 작품 특징인데 한때 되게 비싸기도 했었고 그리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에 있는 미술관에서 초대전을 할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작가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8, 90년대 왕성하게 활동하던 작가들이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렇게 관리가 되지 못한 채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가 된 거는 좀 아쉬운 지점? 내가 가끔씩 이대원 선생님 작품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대원 화백은 경성제대 법학부 출신 초엘리트인데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서울대 법대 없지 서울대 로스쿨 뭐 수석 합격 이런 분인데 어려서부터 그림을 너무 좋아했는데 집에서 공부를 해야지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림을 전공하지는 못했는데 부모님이 희망하시던 경성제대 법학과에 들어가니까 저 이제 그림 그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제 취미로 하는 줄 알고 그래라 했더니 화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좀 독특하지. 이대원의 못, 연못에 연꽃이 피어 있고 그 주변으로 나무가 이렇게 열매가 가득 풍요로운 이미지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작품 후기 인상파 화가 조르주 세라의 전묘법처럼 이 점을 이렇게 탁탁 찍는 건데 사실 점을 찍는 방법은 우리나라 전통 한국화에서도 점재 그림처럼 점을 탁탁탁탁탁 찍어가면서 기법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런 기법이라고 보면 돼요. 산을 이렇게 면으로 칠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색깔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좀 더 오묘한 톤을 만들어내는 이게 조금 더 후기작이고 이게 조금 더 이제 1963년작인데 보화 멋있다 이런 건 정말 사군자의 매화 한 폭을 보는 듯 물론 이건 복숭아 나무입니다. 나는 이런 취향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나 제일 비싼 그림값의 주인공 132억 원에 낙찰돼서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한 150억 정도를 지불하고 우주의 작가 김환기. 근데 150억짜리 그림은 점만 막 찍혀있는 점화인데 사실 김환기의 50년대 작품들은 이런 풍이었습니다. 김환기 선생님이 1914년생이어서 일본 유학 갔다 와서 활동하던 이 1950년대는 작가의 거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본격적인 화가의 길로 접어섰을 때 고민을 한 거야. 우리는 무엇을 그려야 되나? 나는 뭘 그려야 되나? 그때 김환기가 떠올린 게 신사실파. 사실적인 구상적인 것을 그리지만 사진처럼 그리는 게 아니라 새롭게 재해석해서 형태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산을 그리더라도 이 산의 치솟은 기운을 이렇게 그리고 산에 걸쳐졌던 달의 흔적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나무도 산에 울창한 나무들을 막 다 그리는 게 아니라 대표할 수 있는 나무 하나 다 이런 식으로 김환기가 구상미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추상성을 이렇게 시도하던 시기의 작품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몸통에 머리 동그랗게 있는 단순한 선으로 나무도 일일이 디테일을 다 묘사한 게 아니라 나무의 분위기만 이렇게 표현한 이런 시대를 지나고 나서 나중에 김환기가 60년대 좀 더 추상적인 형태를 보여주다가 70년대가 되면서는 완전히 점화라는 완전 추상으로 접어들게 됐죠. 김환기 선생님이 요 무렵에 이런 작품을 하다가 고민 끝에 파리로 가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분이 서울대 교수를 하면서 정말 가장 잘 나가던 시절이었는데 잘 나가던 거 다 떨치고 파리로 가서 새로운 작업을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그때 더 깨달은 게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생각해서 한국적인 소재, 학, 다랑아리, 매화 이런 것들을 그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샀어. 여기 있는 거 다 산 것 같아. RM의 인스타를 이렇게 팔로잉 하면은 이제 어떤 작가에 관심을 가는지를 알잖아. 여기 있는 작품들 다 RM이 하나씩 다 픽했던 작가들. 이대원도 그렇고, 권호근도 그렇고, 김환기 당연하고, 윤중식도. 윤중식 작가님은 예전에 성북구림미술관에서 전시를 할 때 RM이 되게 눈여겨보는 것 같던데 원래 고향은 평양이었어. 이분도 이제 피난을 내려와서 한국에 정착을 하고 이제 화가로 활동을 하신 분이신데 5 식구가 내려왔었는데 폭격 때문에 부인이랑 딸은 헤어지고
그런 작가의 사연을 들어서 그런 건지 작가님이 떠나온 고향을 늘 그리워했던 것 같아. 그 그리움의 마음이 봐봐, 멀리서 해가 뜨면은 그 해가 뜬 기운이 층층이 이렇게 다가오지. 해가 질 때도 층층이 어두워지잖아. 근데 시간은 이렇게 층층이 오는 것 같은 느낌? 그 층층이가 뭔가 시간이 겹겹이 쌓인 걸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아련함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윤준식 선생님의 화풍의 특징? 이런 것도 봐봐. 이런 걸 이제 좀 가까이서 봐야 재밌지. 뭔가 의도하고 층층이를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작가의 붓질이 되게 이게 과감해서, 아, 이 작가 평소에 이걸 많이 그렸던 작가라서 이렇게 과감하면서도 간단하게 보이는데도 이렇게 되게 짜임새 있는 화면이 되는 것 같아. 청경자를 몰랐다고? 예. 완전 미리니. 아까 우리 한층 아래에서는 권오견의 여인을 봤었는데 여기는 청경자의 여인입니다. 물론 제목은 무제지만 청경자 화백은 전남 고흥에서 태어났는데 일본 유학파야. 일본 채색화를 배워서 동양 화가로 정체성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그림이 많이 다르지. 나의 뇌피셜이지만 아래에 있는 여인은 권오견 화백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의 그녀인 것 같은 그 아련한 그리움, 이런 게 있다면 청경자의 여인은 뭔가 여성으로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어떤 자아의 한 단면 혹은 뭐 좋아하는 어떤 여성상, 청경자를 처음 유명하게 만든 그림은 한국전쟁 때 피난 시절에 부산에서 선보인 전시였는데 뱀을 그렸던 거야. 뱀을 13마리인가? 그 징그러운 걸 왜 소재로 택한지 사람들이 되게 놀래고, 좀 파격적인 그림을 시도했던, 늘 화제를 몰고 다녔던 화가 청경자. 모른다는 게 정말 이상한 거야. 얘기 나오네요. 그래서 청경자 화백이 에세이 수필집을 내면서 그림을 곁들여서 자기 얘기, 그리고 친하게 지냈던 언니, 동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여인들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는데, 대표적인 게 길예 언니라고 실제 청경자 화백의 친한 언니를 이렇게 여러 번 그렸고, 그런 여성의 초상화가 당시로서는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림이라는 게 없었거든. 정면으로 여자만을 부각하는 그런 화풍을 개척한, 그래서 한국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을 가장 먼저 보여준 화가가 바로 청경자 화백입니다. 청경자를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런 거 있잖아. 왜 뭔가 항상 화제를 몰고 다니는 사람. 그럴 수도 있겠다. 청경자 화백 되게 그 주체의식이 강한 여성이었고, 그래서 몇 안 되는 여성 종군 화가로도 이름을 올라가 있었어, 한국전쟁 때. 그리고 해외여행이 허가되지 않던 시절에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이렇게 이국적인 풍물화라고 해서 해외에서 경험한 이국적인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이런 그림들도 남겼는데, 이런 그림 보면 되게 묘하지 않아? 꿈의 한 장면 같기도 한, 초현실주의 이런 얘기 잘 쓰는데, 코끼리, 얼룩말, 초원, 사자 다 현실적인 상황이지만 거기서 이렇게 누드의 여인이 이렇게 코끼리 등을 타고 누워 있는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니까 꿈의 한 장면 같은 풍경을 그렸는데, 이게 그 한참 금융위기가 시작됐을 때 이 작품이 경매에 나왔었거든. 그때 이게 12억 원에 팔렸었어. 그러다가 나중에 최근 경매에 다시 나와가지고 이게 20억 원에 낙찰이 됐잖아. 근데 이게 그 전에 낙찰된 거니까 지금은 얼마다? 좀 더 비쌀 거야. RM은 김종학 작가님도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게 김종학 선생님 작품인데 이렇게 꽃그림 이런 거를 그리시는데, 이거 너무 운치 있지 않아? 이런 거. 김종학 선생님의 또 다른 별명 중에 하나가 지리산 작가인데, 김종학 작가는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꼽히던 작가였습니다. 근데 이 작가님이 한참 활동하던 그 시기는 한국 화단이 어떤 미술을 주로 했냐면 추상 미술을 많이 했었어. 아까 우리 봤던 뭐 하종현 선생님 작품처럼 물감을 찐득하게 해서 막 어둑한 그림을 통해서 뭔가 전쟁 직후에 막 음울한 심리를 드러내거나, 아무튼 추상화가 조금 더 각광을 받던 그런 시기였는데, 꽃그림 같은 건 사실 엘리트 화가들은 잘 선택하지 않는 소재였어. 그러던 어느 날 김종학 선생님이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정말 죽을 생각까지 하면서 산으로 들어갔다라고 하셨었는데, 막 고뇌에 차서 술을 막 마시고 떠도 자고 이러던 상황이었대. 이렇게 눈을 탁 떴더니 눈앞에 이렇게 풀밭과 야생화들, 꽃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저 힘없는 꽃들도 살아가기 위해서 저렇게 안간힘을 쓰는데 사람인 내가 살아야지 열심히. 그때부터 선생님이 야생화 시리즈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야생화를 그냥 꽃으로 그린 게 아니라 김종학이라는 화가만의 화풍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김종학 작가님이 또 어떤 취미가 있으신냐면은 한국의 민화를 좋아하고 전통 고가구를 좋아하셔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김종학 기증실이 있어가지고 김종학 선생님이 기증한 한국 고가구만 따로 모여있는 섹션이 있을 정도로 안목이 높으셨는데 한국 전통미술에 대한 자신의 안목을 작품에다가 투여해서 민화적인 기법을 가지고 꽃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전체적인 구조만 딱 놓고 보면은 매화꽃과 달이 어우러진 전통 문인화적인 그런 소재를 택하고 있는데 색채는 서양화적인 화사한 색감. 난 이게 너무 좋은데. 화투가 생각나면 되는 거예요? 옳은 생각이야. 왜냐면 화투에 있는 그 그림도 사실은 그런 민화적인 그림, 되게 평면적이고 다루고자 하는 소재만 이렇게 강조하고 부각해서 보이는 거라서 화투가 생각나는 것도 옳은데? 안목 있어요? 이런 작품에서는 정말 작품 자체에서 빛이 막 뿜어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막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원근감이 없어요. 뭐 어떤 것들은 앞에 있고 어떤 것들은 뒤에 있고 이런 게 없이 그냥 한 화면에 다 그려져 있는데 맨드라미든 호박꽃이든 닭이든 꿩이든 모든 게 다 공존하는 그런 화풍인데 그런 거리감도 무시하고 모두가 같이 어우러지는 게 이제 민화에서도 또 그런 특징들이 많이 보이고 색채를 통해서는 생명력을 보여주고 이것만 있어도 너무 기분 좋지 않아? 근데 옛날에 8, 90년대인가? 그때는 김종학 작가님의 작품을 집에 걸어놓으면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남편이 승진을 한다 이런 속설이 있었대. 여기 박생광 작가는 이게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한국적 오방색인데 무당, 무속을 소재로 한 그림들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무섭다고도 하는데 오히려 서양에서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이 독특함 때문에 매력을 느끼기도 하더라고요. 여기도 보면은 석굴암 해돋이, 석굴암 뭐 경주에서 만나는 뭐 왕릉, 다보탑, 석가탑, 불국사 이런 가장 한국적인 소재를 강렬한 한국적 기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걸 강렬하게 보여준 작가 중에 하나가 박생광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를 말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뭐 고흐, 샤갈, 뭐 르누아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 미술가들을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게 좀 안타까웠었는데 그래도 최근 뭐 몇 년 사이 근대미술에 대한 재조명이 있으면서 많이들 알게 됐는데 그 작가들이 여기 다 모여있어. 윤중식, 뭐 이대원, 박고석, 오지호, 김흥수 어휴 이 많은 전시가 공짜 꼭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전시를 1, 2부로 나눠서 현대화랑 본관에서도 1, 2부로 나눠서 한국의 실험미술들을 보여주고 있는 갤러리 현대 신관에서도 1, 2부로 나눠서 전시를 하기 때문에 다 합치면 전시가 총 4개. 그래서 이번 달, 다음 달까지도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